그럼 2부 프리드리 실러의 도적대 공연이 딱 시작을 해요. 이거 오막극입니다. 네. 공연이 딱 시작을 하면 장소는 프랑켄이라는 지역의 그 모호백작의 성의 홀에서 시작을 해요. 모호백작이 탁 근엄하게 하지만 몸은 약해져 있고 근심 어린 탁 표정으로 이렇게 막 공연하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서 아직도 연락이 없느냐. 이런 와중에 모호백작의 두 번째 아들인 프란츠가 아버지, 라이프치리에 있는 통신원으로부터 편지가 하나 왔다. 이러면서 급히 이걸 갖고 들어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소식을 이제 읽어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놈이 막 이렇게 막 부들부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호백작이 설마 네 형 카를한테서 온 편지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를한테서 온 편지는 아니고 그 형과 관련된 소식이 편지로 당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어서 빨리 읽어라. 이렇게 딱 초반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호백작은 아들이 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카를이고요, 둘째가 프란츠예요. 그러니까는 이 카를이라는 이 첫째 애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애가 기계가 넘치고 장난질도 많이 하고 학교에 딱 보내놓으면은 막 항상 뭐 인기 짱 먹고 막 일진놀이 하러 다니고 이런 애예요. 이렇게 키운 애야. 그러니까 부모의 속을 썩인 애야. 하지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은 불의를 못 참고 그리고 호기롭고 이러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쁜 이러한 마음으로 키워낸 첫째 애고, 둘째는 그런 첫째의 기운에 짓눌려가지고 어디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음험한 짓거리하고 약간 이러한 어린 시절로 이렇게 자라온 두 형제 애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예요. 이 크랄이란 놈이 그러한 어떤 자기의 젊은 혈기, 나는 큰 인물이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살라는 대로 안 살고 성경 안 읽고 맨날 저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나 읽고 있고 막 알렉산더 대왕을 막 찬양하면서 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될 거라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게 다 있다가 이놈이 이제 탕자 마냥 아버지한테 돈 꾸고 살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 유희를 즐기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첫째인 거예요. 사고뭉치 첫째야. 그리고 또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첫째 아들한테 도대체 온 편지냐? 관련된 소식이냐? 빨리 읽어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프란츠가 여기서 막 주저주저해요. 이 편지를 아버지한테 읽어드리는 것이 옳을지, 왜 임마! 빨리 읽어! 안 됩니다. 직접 보시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놈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못 이기는 척 하고서는 탁 펼쳐져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형님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팡탕하게 놀고 다니면서 벌써 4만 두카텐의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웬 부유한 은행가의 그 따님을 농락해가지고 슬픔에 잠겨있게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막 배상 요구가 막 빗발치고 있고, 저 방탕한 탕자놈 저놈이 귀족 아버지 하나 믿고서는 지금 아주 그냥 마을에서 난동을 피우고 다니고 있다고 막 이런 배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심지어 현상금까지 일부 걸려 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쪼르르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백장이 막 충격 막 계속 막 이 방탕한 아들 이러면서 충격을 계속 받으니까는 프란츠가 아버지 이 이상은 터뜨리시면은 아버지가 제명이 못 사십니다 하고 지손으로 막 찢어버려요 그 편지를. 이놈이 나이도 다 먹고 드디어 성년이 됐는데 이때 설정은 이제 21살로 나옵니다, 카를이. 그래가지고 이놈의 가물에 이름에 먹칠을 하고 이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는구나 이래서 막 흑흑흑 대니까 프란츠도 옆에서 같이 막 분노해줘요.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형님 그렇게 방랑하게 늘고 그럴 때 저는 얼마나 옆에서 조심하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성경 읽고 하느님 뜻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러면서 착실하게 살았잖아요. 이제 성님 잊어버리세요. 저놈을 파문시키고 저에게도 좀 저를 좀 애정결에 좀 눈을 봐주세요 막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느낌이 좀 와요. 극이니까는 그런 구도로 가겠다는 게 보이죠. 이 기회에 형님하고 연을 그냥 끊어버리시고 저를 이렇게 좀 봐달라 라는 맥락으로 하는 대사가 있어요. 아버님이 이토록 상심하시는 것은 형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닙니까? 그 마음만 접어버리시면 형님은 아버님한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저주받고 천벌받을 사랑만 아니라면 형님은 죽은 목숨이죠. 아예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살과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왜 끊었냐면 요런 류의 대사로 프란치 이놈이 한번 얘기했다 시작하면은 온갖 비유와 온갖 감언설을 섞어가지고 한 4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늘 막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렇게 애가 현란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말을 다 잘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아들과 의절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래도 내 아들인 것을 이러면서 이제 다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프랑츠는 계속 설득해요.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하루빨리 무덤 속으로 밀어넣고 싶어 온갖 궁리를 다 하는데도 참으로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하지만 아버님의 너그러움은 형님의 방탕함을 더욱 부채질할 뿐입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감싸고 도시면 형님은 자신이 더욱 옳은 줄 알 것입니다. 아버님은 물론 형님의 저주를 거두어 주시겠지만 그 저주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아버님에게로 떨어질 것입니다. 연기 더럽게 못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버님을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의절까지는 아니고, 이 아들 레미가 지금 나에게 돈을 아직도 가져가면서 이런 방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니, 내 더 이상 이놈을 도와주지 않겠다. 라는 내가 편지를 보내겠다. 더 이상 돈도 지원 안 할 거고, 너 당장 그 짓거리 당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더 이상 앞으로 보지 않으리라. 이런 단호한 편지를 내가 보내겠다. 라고 이제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란치가 옳다고 싶어가지고, 좋습니다, 아버님. 어서 그런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 전에, 아버님,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님께서 극도로 좀 분노하시고 이 슬픔에 잠겨 계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셨다간 행여 형님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말을 적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성을 차리고 있는 저에게 그 편지를 대필하게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형님이 잘 돌아올 수 있을 말만 정성스레 적어가지고 잘 구슬려서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요 마음은 고스란히 전달해드리되 상처하지 않을 말로 선택해서 편지를 쓰셔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놈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눈치가 빠른 독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이놈이 무언가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그래, 니놈이 둘째고 형보다 호봉함도 없고 사내다운 기계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 너를 그렇게 봤는데 역시 네가 형보다 이 현실을 잘 바라보고 현명한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일단 내 뜻을 충분히 담아가지고 네 형님께 어서 편지를 보내거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뜻을 한치도 곡해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서 편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어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퇴장을 해요. 꼭 상처되는 말은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딱 퇴장을 해요. 퇴장하는 순간 프란츠가 어마어마한 독백으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독백을 싹 쏟아내는데요. 이 독백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 사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게 다 보이죠. 독백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이제 프란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차남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뻔한 서사죠. 차남으로 자랐고 장남에 비해서 많이 대우도 못 받고 자랐고 주목도 못 받고 자랐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당한 상속설에서의 권리는 그냥 당연히 다 형한테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분노도 있고, 플러스 얘 못생겼어요. 지 입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형님은 잘생겼어. 한 배에서 나온 두 형제인데 너무 달라. 한 명은 겁나 잘생기고 체격도 건장하고 쌈질도 잘하고 뭐 시도 외웠다 하면 1등이고 막 다 이런데, 자기는 못생겼고 등이 굽었고 머리도 곱슬에다가 머리 곱슬은 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그랬나 봐요. 너무 곱슬에다가 막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없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애가 이미 분노가 있는 상태인 것을 다 독백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놈이 왜 악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첫 등장, 첫 대사에서 다 풀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이 분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놈이 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전에 라이프치히 통신원으로부터 왔다는 요 편지도 사실 이 프란치가 쓴 가짜 편지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가짜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형님의 이 사이를 요 기회를 빌미 삼아
갈라놓고 자기가 장자의 위치로 탁 이걸 채먹으려는 이러한 간계를 부리겠다. 그러고 나서 장면이 확 바뀌어요. 장면이 확 바뀌어가지고 작戦변경의 한 주막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이제 카를이 첫 등장을 하죠. 이제 카를은 그 주막에서 이 새끼는 이런 데서 이제 그 허세와 멋이 다 나오는 거죠. 주막에서도 프루타르크 영전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알렉산더 대왕편을 싹 보고 있어요. 주막인데 술집인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같이 방탕하게 노는 친구인 슈피겔베르크라는 애랑 이제 둘이서 이제 주막에서 술을 마시면서 카를은 이제 플루타르크 영전을 보고 있고 이제 슈피겔베르크는 이제 딱 술을 먹으면서 너는 이런 주막에까지 와가지고 그런 계획 같은 허세를 부리고 있느냐, 그냥 술이나 처먹고 놀면 되는 거지 뭐 여기 와서 독서를 하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야 그리고 그딴 거 다 옛날 사람들 영웅 얘기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만들어 나가려는 기계 있는 이런 양아치들 아니냐. 그러니까는 우리만의 국가를 한번 건설해 보는 게 어때? 막 이런 이놈이 한술 더 뜬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딱 이제 카를이 이제 딱 영웅전을 탁탁하게 넘겨보면서 이제 이 사회 비판을 시작을 하죠. 카를이라는 애가 지금 방탕하게 놀고 엇나가는 것 같고 이러한 캐릭터처럼 전에 묘사가 되어 있지만 이 첫 대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 낡았어. 시대가 공회전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젊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판 속에 들어가서 순응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의 이치를 젊은 나이에 빨리 키우친 젊은이들은 그것을 격렬하게 저항하잖아요. 이 구체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시선에 눈에서 보기에는 엇나간 아웃사이더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역사에 남고요.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자기만의 무언가의 일가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그런 젊은이에요, 카를은. 그래서 이 플루타르크 이 영웅전에 나오는 이 알렉산더 대왕을 봐라. 혈혈단신,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거대한 이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다.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을 봐라. 그 시대의 체제에 묶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만 그냥 노예처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옳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도덕적이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숭고한 삶이라고 찬양하면서 젊은이들의 이 기계와 열정을 다 갉아먹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세상. 이런 놈이에요, 카를은. 이런 허세에 찬 놈이에요.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탕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슈피겔베르크는 역시 자네는 나랑 뜻이 같다. 포부가 다르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어서 우리만의 나라를 세우게. 이 나라를 정복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에요. 슈피겔베르크는 한술 더 뜨는 놈이고요. 계획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 저기 어디 하나 점거한 다음에 거기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자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짜 족보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의 정당한 후손임을 증명하는 가짜 정보를 만들 테니까 그걸로 내가 나의 왕의 정당성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만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막 카를은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그래 자네 앞날에 행운이 있길 비네.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는 카를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지만 같은 이 어긋난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파악하고 그 아웃사이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영웅 같은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허세에 차서 날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둘이서 이런 만담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해야 될 내용이 산더미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얘네들하고 같이 탕자짓을 하고 있던 다른 도적물이, 이때는 도적은 아니었지만 양아치물이 6명이 화다닥 편지 하나를 들고 들어옵니다. 미리 이름을 알려드리고 들어갈게요. 카르라고 같이 탕자짓 하면서 양아치짓 하면서 놀고 다니는 애들은 총 8명이에요. 그래서 카를 빼고 나머지 7이 슈피겔베르크, 그리고 슈바르츠, 그리고 라츠만, 그림, 그리고 슈바이처, 그리고 롤러. 그래서 얘네들끼리 탕자처럼 막 탕자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무리가 편지 하나를 딱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카를 자네한테 편지가 왔네. 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전달해주죠. 그러니까는 이 편지가 누구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한테서 온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카를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제 이 탕자짓 그만둘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내가 이 젊은 날 너희들과 함께 이 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구상도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면서 이게 쭉 놀면서 살았지만 나이가 들고 오고 성인이 되고 보니 이런 것들이 다
한낱 어린 시절 때에 그러한 것임을 알았다.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지 않았느냐. 어른이 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즐거웠다. 나는 아버지한테 진즉에 사과 편지를 보냈었다. 내가 너무 방탕하게 돌고 젊은 날 허송세월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식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지 하면서 그래 우리도 언제까지 이렇게 애새끼들 마냥 놀 수는 없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편지를 딱 뜯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편지가 무슨 편지? 그 프란치가 보낸 가짜 편지인 거예요. 이 프란치가 대필해서 보냈잖아. 그러니까 온갖 악독한 말을 다 써놨습니다. 너를 우리 집안에서 이제 파면한다. 이런 말과 함께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앞으로 2번 다시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카를이 이 편지를 탁 읽고 그 자리에서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고서는 슬픔에 잠겨가지고 일단 밖으로 탁 뛰쳐나가 버리죠. 내가 친구들이 아니 저 친구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를 싹 주워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싹 읽어주죠. 아이고 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놈이 아주 그냥 말버릇이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 편지 내용을 쫙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읽어주면서 슈피겔베르크가 이제 역시 이 시대가 썩긴 썩었다. 아들이 잠깐 외도 좀 탔다고 바로 내치지 않느냐. 이러면서 슈피겔베르크가 이 친구들하고 막 분노를 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더 이상 썩어나가는 이 나라 이렇게 방치될 수 없다. 우리 이왕 어긋나기로 한 거 확실하게 한탕 해보는 게 어때? 막 이렇게 더 의기투합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막 끄덕끄덕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카를 앞에서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카를, 자네가 비록 이 백작의 아들이지만 뜻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니 자네가 우리의 두목이 되어서 우리 이 세상에 악명이든 명성이든 한번 날려보세나. 역사의 이름 한번 남겨보세나. 우리 원피스 한번 찾아보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적왕이 되겠어요? 호카게가 되겠어요? 이거를 하면서 이제 딱 그 6명의 친구들이 이제 딱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이제 카를한테 딱 우리 두목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슈피겔베르크가 나한테 할 줄 알았는데 카를한테 무릎 꿇으니까는 슈피겔베르크는 툴툴 내요. 그러니까는 니들이 바라보고 있는 두목감이 내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툴툴 내지만 애들이 이제 과반수가 이제 다 카를을 좋아하니까 카를이 이제 의기투합해서 아버지한테 너 버림받은 마당이니 그래 우리 한번 이 세상 바꿀 수 있는 멋진 의적질 한번 시작해 보세나.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목 카를 그리고 부하 슈피겔베르크, 슈바르츠, 슈바이처, 롤러, 슈프롤리테, 라츠만, 그림 딱 이렇게 7인에 둔 이제 그 도적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도적단을 이제 구성을 합니다. 도적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놈들 도적질을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싹 넘어가면은 이제 모어성에 있는 아말리아 방으로 와요. 이 아말리아는 카를의 이제 약혼녀 같은 거예요. 정식 결혼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고 이 모어성에 같이 기거하고 있는 걸로 봐선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약혼한 사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말리아 방으로 이제 딱 장면이 옮겨가요. 그러면 아말리아는 이제 자기 방에서 이렇게 근심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말리아도 뭐가 이제 첫째 아들 레미한테 이제 자꾸 실망해가는 여기에 이제 걱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프란치 이놈이 갑자기 슥 들어옵니다. 슥 들어와가지고 이놈은 형을 내쫓고 자기가 이 상속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형님의 연인까지 뺏을 생각으로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리아한테 이놈이 온갖 간산계략을 막 뿌려댑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리아 형수 아직도 형을 생각하고 있어. 응? 네, 지금 듣고 온 소식도 듣고 나면 우리 형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할 것이오. 지금 형님이 웬 은행가 자제놈의 여자도 후리고 다니고 있고 웬 창류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막 사대는 바람에 지금 매독도 걸려있고 심지어 빚까지 있고 이렇게 형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었는데도 아직도 당신은 우리 이 형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인가? 응? 아말리아는 여기서 굉장히 뭐랄까 신뢰가 깊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숭고한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것을 대변하는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에 아말리아는 안 넘어가요. 철벽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 넘어가요. 그럴 리 없어요. 나의 사랑 카를은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같이 봐오면서 자라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카를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루머에 당신도 휘둘리지 말아요.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츠 이놈은 약이 바싹 오르죠. 잘난 놈들끼리 들을 떨고 있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숭고한 마음, 정직한 열정, 올곧은 정의, 그렇게 당신이 카를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내가 갖고 들어오는 이런 소식들을 봐라. 이미 그러한 형은 예전에 끝났다. 응? 이놈은 지금 망나하기로 작정한 놈이다. 이제 그만 잊어라. 응? 나도 우리 형님이 그렇게 된 거 굉장히 지금 슬프다. 형수 나도 슬퍼요. 나라고 그런 형이 이렇게 바뀐 걸 나라고 인정하고 싶고 있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무너져 내려요 막 아말리아 앞에서. 그러니까는 아말리아가 이런 연기엔 또 속아. 그래가지고 프란츠 괜찮아. 너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네 형은 그런 형이 아니야. 나처럼 네 형을 한번 믿어봐. 그런 루머에 속지 말고 너도 나처럼 한번 믿어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순간 이놈이 은큼한 눈길로 슥 쳐다보면서 막 더듬더듬대요. 이러니까는 아말리아가 싸대기를 확 때리면서 이 음흉한 인간아. 나는 네 형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 네가 지금 무슨 수작을 나한테 부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나한테 이런 수작 부리려고 했다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란츠가 이제 그제서야 가면을 싹 벗으면서 아말리아 당신은 언젠가 내 발밑에서 구를 날이 있을 것이요.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죠. 이러니까는 아말리아의 대사. 어서 나가거라 이 흉악한 인간아. 이제 다시 카를과 같이 있게 되었어. 카를더러 비렁뱅이라고? 그렇다면 세상이 거꾸로 되었지. 거지들이 왕이고 왕들이 거지인 게야. 나는 그 사람이 걸친 누더기를 왕의 용포화도 바꾸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숭고한 사랑에서 오는 이 절대적인 신뢰, 이것을 아말리아는 끝까지 지키는 여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물 내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1막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이 되면 이제 프란츠의 방에서 프란츠가 또 혼자 또 막 고민하고 있는 장면을 시작을해요. 이놈의 아버지가 빨리 되져버려야, 요 좋은 기회에 빨리 되져버려야지 자기가 빨리 이 상속권을 빼앗고 이 성을 차지하고 이것을, 이 권력을 기반으로 이 아말리아 형수도 빼앗고 막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탄하는 내용이 또 하나 또 있고, 어떤 관계가 좋을까라고 해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관계, 옛날에 어떤 고전을 보면은 이런 관계가 나왔는데 이런 관계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야, 현대에 우선 이런 관계는 좋지 않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혼자만의 생각도, 그러니까는 이 대가리 속에서 하는 생각을 입 밖으로 딱 얘기하는 이거예요. 좋은 관계가 생각났다. 그리고 때마침 그 관계를 실행해 줄 수 있는 웬 놈이 들어오는군 이라고 해서 헤르만이라는 사생아인 기사가 들어옵니다. 프란츠한테 인사 겸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란츠 도련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헤르만 어서 오게. 우리 왕국의 위대한 기사요. 자네도 나와 같은 처짐을 알고 있는. 이 애도 어떻게 보면 카를의 부수적인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어렸을 때 이 동문수학 할 때 이 헤르만이라는 애가 굉장히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나 봐. 근데 그 여자애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카를만 좋아해. 완전 인기 독식하고 있었던 게 카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얘가 공략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네한테 긴히 부탁할 일이 있네. 딱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이wan 일만 잘 도와주면 내가 자네한테 언젠가 크게 보상할 날이 있을 거네. 라고 하면서 이만한 금어가 든 돈 뭉치를 이렇게 탁 줍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런 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란츠도련님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받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한 가지만 도와주면 그게 2배, 3배로 두꺼워질 거네. 어떻게 나랑 같이 하겠는가? 딱 얘기해. 어떻게 무슨 일이길래? 그러니까 자네 우리 형한테 받았던 치욕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놈이 갑자기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나쁜 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만 바라보던 그년. 아주 내가 그거 생각하면 그 치욕과 그 굴욕은 아직도 잊지를 못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놈 다 못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자네의 그 치욕을 갚을 때가 됐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우리 형이 지금 탕자 생활하면서 성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알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야시차고 여자 후리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요. 그런 놈한테 여자애들이 반한다니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입니까? 막 이러면 떠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놈이 그러면 이 기회에 자네가 우리 형수인 아말리아를 뺏어버리는 게 어떤가? 딱 이렇게.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대덕한 짓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남자놈들의 이 욕심은 그런 걸로 한번 제아 들어가면 막 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이. 그러니까 자네 일단 내가 시킨 대로 변장을 일단 하게. 변장을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자네가 이전까지 우리 형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동료라고 속여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형님이 보헤미아의 한 국경 전투에서 사망했다라는 사실만 전달해주고 나가면 되네. 요게 성공하면 내 자네한테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아말리아도 양보하도록 하지. 딱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는 헤르만이 과연 그런 말에 아버님이 속으실까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걱정 마.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나한테 다 속았어. 나의 이 현란한 말발에 다 속았어. 변장하고 오게.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헤르만이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변장을 하고서는 아버님의 방으로 딱 가죠. 아버님의 방에 딱 가면은 모어는 첫 번째 아들한테 그 대리 편지를 보냈던 그것 때문에 이제 슬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우리 아들한테 너무 모진 말을 해가지고 아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모어 백작은 아들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야. 그래서 그러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꿈에서도 막 칼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는 아말리아가 곁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얼마나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까라고 하면서 막 식은땀도 닦아드리고 막 이러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리아랑 같이 이렇게 막 슬퍼하면서 카를리 씨도 돌아오지 않다니 어떻게 하면 좋니라고 하면서 괜찮아요 아버님, 카를리 나가서 아버지한테 들려오는 소문 이런 거 다 거짓일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더라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극하진 않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아말리아가 노래도 한 곡 다 뽑아줘요. 그 노래가 안드로마케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 트로이 전쟁 때 그 헥토르의 부인이 안드로마케잖아요. 아시죠? 네. 아킬레우스랑 이제 헥토르랑 붙어가지고 이제 헥토르가 죽고 앙드로마케가 이제 그 전리품으로 아킬레우스한테 잡혀가잖아요. 이전에 그래서 그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의 최후의 전투를 하러 나가기 전에 극시의 형태로 앙드로마케가 헥토르한테 불러주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가도 있고 헥토르의 답가도 있고 그 소설을 딱 불러주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말리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구나.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다.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이제 프란츠가 그 변장을 시킨 헤르만을 대용하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작전대로 헤르만이 싹 다 얘기를 하죠. 저는 뭐 보헤미아 변경에서 아드님 카를과 함께 전투를 했던 한 병사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전투에서 전사를 했고 여기도 굉장히 길게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기수처럼 깃발과 검을 들고 먼저 앞장섰고 수백 발까지의 총탄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손이 막 다 찢겨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기만은 빳빳이 들고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막 어마하게 영웅서사로 얘기해줘요. 끝끝내 그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를 하셨다. 그러면서 그의 칼과 그리고 그의 품에 들어있었던 아말리아의 초상화를 이제 유품입니다. 그래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백작은 너무 큰 충격. 아말리아는 이 사태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잘못된 걸 카를이 그럴 리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대성통곡을 하면서 갑자기 프란츠의 멱살을 하면서 너의 뜻대로 내가 너의 뜻대로 그렇게 모진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게 더 잘못 나간 거 아니냐 이 멍청한 이 아들놈아. 그래서 이 프란츠한테 이 가슴팍 막 때리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프란츠가 이 노망난 놓친네 이러면서 이제 확 나가버리죠.
그러니까는 헤르만은 이제 이게 막 인자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놈은 기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프란치한테 이제 퇴장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련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딱 이래놓고선 퇴장하거든요. 이런 게 다 단서가 되죠. 네. 그래가지고 아말리아랑 무호백작이 서로 슬픔을 이제 위로해주고 있어요. 아말리아는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막 이러고 있고, 그리고 무호는 막 너무 슬퍼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말리아한테 막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요. 그 노래는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얘기할 게 너무 많아. 성경 구절은 뭐냐면, 야곱하고 요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가 요셉이고, 근데 요셉이 이제 거기 멀리 출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슬퍼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슬퍼하는 대목에 그걸 읽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말리아는 그걸 노래를 불러주고, 이러는 와중에 이제 프란치가 다시 딱 들어옵니다. 이제 좀 이성을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그래 아까 미안했다. 내 슬픔이 너무 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말리아의 그 노래를 다 듣고 나서 모어는 거기서 이제 충격이 너무 큰 나머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말리아는 너무 슬퍼서 퇴장해버리고 이렇게 다 퇴장하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는 프란치 이놈이 여기서 그래서 막 쾌재를 부릅니다. 이놈이. 드디어 이 왕국이 나의 것이 됐다. 드디어 내 세상이다. 이러면서 또 한 4-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장대한 포부를 막 짓거려요. 그래서 나의 통치 아래서 백성들은 공포에 떨 것이며 내가 여태까지 당했던 수모를 이 백성들의 이 고스란히 갚아주겠다. 이런 악의 참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장면이 딱 끝납니다. 장면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보헤미아의 숲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카르라고 그 친구들하고 그 도적대를 맺고 이제 그 근거지로 시작한 것이 보헤미아 숲이거든요. 점점 그 새를 불려나가고 있던 판국이었어요.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저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등장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슈피겔베르크 또 자기랑 결이 비슷한 양아치 몇 명을 딱 이제 데리고 나서 야 내가 동료 더 모았다고 이 정도면 내가 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이렇게 너스레뜨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이제 라츠만이 동료 어서 오게 막 이러면서 막 자네는 왜 이렇게 항상 데려올 때마다 너랑 똑같이 양아치들만 데려오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슨 짓 했는지 알아? 내가 이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이라고서 막 영웅담처럼 떠벌리는데 그 영웅담의 내용이 굉장히 악질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고의적으로 너 내 대신에 내 역할 해가지고 저기 가서 자백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걔가 겁에 질려가지고 자수해서 걔가 대신 교수형에 걸리게 만들고 그리고 웬 수도원 여자들만 있는 수도원에 있는 모든 그 수녀 옷들을 다 훔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 도적대가 들어왔다 해서 난리를 펴가지고 그 알몸으로 막 그 혼비백상하는 놀래가지고 혼비가서 알몸으로 도망나오는 여수도승들을 보면서 막 깔깔대면서 웃었던 이야기 이런 악질적인 것만 골라서 하는 놈이거든요. 이것을 영웅담처럼 떠벌려요 이놈이. 그러니까 라츠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래 우리 도적대니까 이렇게 들으면서도 라츠만은 또 이게 대비되는 그 다른 영웅담을 들려주죠. 그 다른 영웅담이 이제 카르리 했던 영웅담인데 야 근데 너랑 다르게 카를 대장이 데리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실해. 그러면서 얼마 전에 또 들어온 몇 명 있는데 걔네들은 성실한 농부였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 그 진급을 했던 그런 서기관도 있고 막 이런데 걔네들 아주 그냥 충성도도 대단하고 일처리도 빠듯빠듯해. 근데 네가 데리고 들어온 애들은 사고만 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카를이 이전까지 했던 영웅담을 몇몇 가지를 알려줘요. 부자의 것을 뺏은 다음에 우리한테 공평한 무스로 딱 엠빵하고 자기 목은 다 고아원에 기부해버린다. 그리고 그 부정한 변호사.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도 그 변호사들이 그 귀족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재판대에 서게 되면 그 귀족편에 서가지고 온갖 부정한 변호사 짓을 하는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 그놈을 잡아다가 정의의 이름으로 혼쭐을 내주고 그리고 농민을 피박하는 부정한 관리를 습격해가지고 부정하게 수급했던 조세를 다시 다 환수해주고 이러한 영웅이다. 그러니까 너무 대비되는 영웅인 거죠. 이런 걸 들려줘요. 슈피겔 베르크가 또 야 우리가 도적들 뭐지? 응? 영웅짓 하려고 그지 그랬니? 이래서 비아냥을 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슈바르츠가 허겁지겁 달려들어옵니다. 큰일 났다. 롤러가 잡혀 들어갔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롤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도적단이지만 이 새가 커지잖아요. 새가 커지면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도적질을 이제 작전에 따라서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롤러는 3주 전에 한번 잡혔던 거예요. 어느 마을에 갔었을 때.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재판 판결이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지고 바로 그냥 사형 선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뒤늦게 바로 어제 우리 두목이 이 사실을 듣고 롤러를 구하러 그 감옥으로 갔다는 거야.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잠입한 다음에 롤러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롤러, 자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네. 내가 자네로 변장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일 교수대에 갈 테니 자네는 탈출하게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여기서부터 또 벌써 영웅담이 막 슬슬 나오죠. 그러니까는 롤러는 대장한테 그런 짓을 될 일로 맡길 수 없어. 내 잘못은 내 잘못이야. 이러면서 롤러가 안 돼. 나 같아의 목숨 때문에 우리의 맹약에 깨질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엄청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러면서 당장 나가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두목 어서 일단 나가시죠. 그래가지고 나갔다는 거야. 이래서 내가 슈퍼벨베르크는 또 이렇게 막 툴툴대고 있고 라치만 하고 새로 들어온 동료들 막 우와 카를 이러고 있고 이러는 와중에 영락 없이 롤러가 교수대에 걸리게 됐다. 오늘 걸린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카를 대장은 돌아왔어? 자, 그러니까는 아니야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선을 도와주러 거기로 가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 이렇게 다시 한번 두목이 소리가 들립니다. 두목이 온다는 신호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건 두목이 온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지? 라고서 딱 보죠. 그럼 무대 저쪽 뒤쪽 술프리스 확 달라지면서 빛이 팍 들어오면서 카를이 롤러를 탁 들쳐매고 이렇게 등장을 하는 이런 영웅담이에요. 네, 그래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니 롤러 아닌가? 롤러 어떻게 된 거야? 죽음에서 살아 돌아왔네. 하면서 들어가지고 있었던 일을 영웅담처럼 이제 어떻게 카를이 이 롤러를 구해내가지고 왔는지를 또 영웅담처럼 확 떠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왔느냐? 원래 오늘 12시에 목이 걸릴 예정이었다.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영화들, 실사화한 영화들 보시면 알겠지만 도적이나 나쁜 사람들을 교수대에 거는 행위 자체가 그 마을의 행사였어요. 교수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게 이 사회 통치의 어떤 수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행사 같은 거야. 카니발 같은 거야. 그렇게 덕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 발짝만 가면은 이제 목에 걸릴 팔인데 갑자기 온 도시에 하고서 막 폭약으로 집들이 몇 채씩만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카렐이 어떻게 작전을 짠 거냐면 원래 그 도시를 롤러한테 시켜가지고 습격하게 시켰던 이유는 그 도시도 부패하고 양민들 그리고 서민들 이런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이런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도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거기서 표적으로 삼았던 몇몇 이 부패한 관리라던가 부자놈들 집들이 있어. 그것을 원래 롤러가 털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한 거지, 잡힌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된 거, 롤러도 구할 겸 그놈들 거 원래 털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날려버리자라 이렇게 계획이 선 거야. 그래가지고 표적으로 삼았던 놈들 집마다 폭약을 다 설치하고 어차피 다 나와서 볼 테니까 광장에 모여서 볼 테니까 딱 사형이 들어가는 순간 폭약을 빠바바바바바 들어가지고 그놈들 집을 다 날려버리고 아비규환이 되었을 때 롤러를 구출해 나온다. 이 작전을 세운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롤러를 구출해서 다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웅담이에요. 극악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분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만큼 극악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웅담 듣고 또 모든 부하들 이때만 수가 나오는데 79명이 됐거든요. 벌써 사나이. 그래가지고 칼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 근데 이 슈피겔베르크라는 애를 계속 설명드려서 아시겠지만 도적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들어온 무리에는 정의로운 뜻만을 갖고 행하는 애들만 섞여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양아치 짓거리 자체가 좋아가지고 들어온 애들도 있을 거라고. 그 틈에 슈프릴리테, 아까 설명드렸던 그 슈프릴리테라는 그 부하 하나하고 몇몇은 그 틈바구니에서 노략질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터트리는 부자들 집 속에 있는 것만 노략질했으면 그래도 화가 좀 덜 났을 텐데 애꿎은 양민들이 사는 데만 턴 거예요, 이놈들이. 왜냐면 부잣집은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들이 영웅당처럼 막 그 자리에서 떠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만 듣고도 카를은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슈프르리테가 실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노략질을 하는 광기에 휩싸이면 어떤 잔악한 짓도 그냥 어떤 유희의 일종으로 해버리는 이러한 것에 휩싸여버린 거예요, 슈프르리테는.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하나가 빵 터져 불이 막 확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비가 안 돼서 그걸 또 즐기고 있는 와중에 싹 봤는데 그 불타는 집 안에 탁자 위에 웬 아기가 그냥 버려진 채 그냥 응애응애하고 울고 있더라. 내가 자비심이 솟아가지고 그 아기를 빨리 죽으라고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낄낄거려서 웃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카를이 이제 여기서 극대노를 하죠.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장 나와라. 너는 오늘부터 우리 도요닥에서 추방이다. 딱 그래서 추방해버리고 슈페게베르크와 그 낄낄거리는 놈들이 이제 숙여내시죠. 너희 몇 놈들 그리고 슈페게베르크 내 자네의 그 악행도 내가 지금 계속 듣고 있었네. 네, 앞으로 신문을 통해서 니들이 저지른 그 악행 낱낱이 밝혀내가지고 그 죄가를 물을 것이네. 이렇게 딱 얘기하고서 딱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요 도둑단 내에서도 이런 두 가지 구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제 롤러를 그래도 구해왔으니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할지 얘기를 해봄세. 딱 얘기하는 그 와중에 보초 도둑이 막 급히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장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는 요 터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극대노한 군대와 이 부유한 놈들, 이 왕가 놈들, 백자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 마을을 막 털고 다녔잖아. 그러니까는 그 애들끼리 합심을 해가지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얘네들이 있는 이 보헤미아 본거지 여기를 산세를 둘러가지고 몇천 명의 기단으로 꽉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 보초병이 어떡하죠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딱 얘기하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를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된단 말인가 다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카를이 딱 얘기하죠. 명예롭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비굴하게 항복할 것이냐. 총의를 모으기 시작해요.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요. 원래 리더는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법이죠. 그래가지고 방법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사태를 돌파해 나간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우리는 송곳 돌파를 해서 이 난관을 뚫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 애들 부글부글 끓잖아요. 막 영웅심 올라오고 막 이런 와중에 여기서 따가닥 하고서 웬 신부가 한 명 딱 찾아들어옵니다. 이놈은 이제 딜을 하고자 이제 온 사신이에요. 이놈은 도적들을 굉장히 이제 이 천한 것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악질들이고 이런 것으로 보는 신분가 봐요. 들어오자마자 막 오만 가지 욕설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천박한 도적놈들아 너희들이 저지른 악행을 알고 있느냐. 신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하고 이 땅에 같이 살아있길 바라느냐. 막 지금 혼자 혈을 단신으로 왔으면서 무슨 배짱인지 여기 도적 소굴인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호기롭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도적들이 이렇게 피식피식 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그래도 사신의 권한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서 네, 한 가지 지금 너희들한테 전달할 말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이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창대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이만큼 낮춰가지고 죽임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딜을 아주 그냥 대치되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하고 이렇게 도둑들을 이렇게 막 보고 있죠. 칼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당신이 우리들한테 하러 온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 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카를이 이제 콧방귀를 팩팩 끄면서 우리는 다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의 그 새치 혓바닥 아래는 무릎 꿇을 생각이 없어. 그냥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래봤자 도둑놈일 뿐인 것을 왜 너희들은 그렇게 의적이를 그렇게 하면서 선량한 시민들까지 노릇질을 하고 이런단 말이냐. 하나님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지랄지랄 하니까 이 카를이 탁 그 신부 앞으로 탁탁탁 다가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오른손을 이렇게 탁 펼쳐서 보여줘요. 근데 오른손 여기에는 총 4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4개의 반지를 하나하나 집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반지인지 아냐? 그 마을에서 부정하게 자기 이웃을 밀고 한 다음에 그 이웃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고 그리고 그 아청과 아부를 통해서 고위 간직까지 올라간 놈을 우리가 털어낸 다음에 얻어낸 반지다. 그 영주놈이 끼고 있던 반지였다. 이 반지는 무슨 반지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집어주는 거죠. 이렇게 한 짓이 한낱 도적질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그래봤자 도둑질이 어디 가서 그렇게 온당하게 취급받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가짜의 심전을 거는 거죠. 심리 게임이 뭐냐면, 자, 다른 도둑들아, 지금 당장 너희들의 저 두목을 포박해서 나에게 건네라. 그러면 네 나머지 부하들은 다 용서해주고 이놈 하나 효소하는 걸로 끝내주마. 딱 이렇게 가짜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한 말을 증서로 탁 써가지고, 자, 이게 그 증서다. 너희들은 이 증서를 받고 이놈을 포박해서 나한테 넘기면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 살려주마. 이런 가짜는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도적들이 보고 있고, 카를은 여기서 이걸 아주 보기 좋게, 아주 호기롭게 하고 콧방귀 한번 탁 끼더니 그 증서를 탁 낚아챕니다. 얘들아, 보아라. 지금 이 가짜는 놈이 우리들의 맹세와 신의를 시험하고 있다. 나 잡혀가서 교수형 당해도 좋다. 가져라. 받아라. 어서 날 포박해라. 날 넘겨라.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 도적단 해산해도 좋다. 나 이 도적단에 두목짜리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내가 믿는 너희들에 대한 신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뭐하고 있느냐? 어서 날 포박해서 넘기라니까! 애들 막 보글보글 타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가 막 쪼그라들어요. 막 어마어마한 패기에 막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아니 어떻게 도적 주제에 저딴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는, 보아라, 이것이 우리들의 맹약이다. 딱 그러면서 그 자리에 증서를 확 찢어버리죠. 그러니까 도적들은 도목을 걸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모두 다 살아서 이 위기를 돌파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총 쏘면서 무대를 확 나갑니다. 이렇게 다음 막으로 넘어갑니다. 한 막 넘어가면은 이제 아말리아가 정원에서 이제 모백작도 돌아가셨잖아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라우테. 그러니까는 카를과 같이 이제 연애를 하면서 아말리아가 라우테를 탁 키면은 안드로마케 극시로 이제 하면은 카를이 답가를 해주고. 이게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두 젊은 연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놀던 애들이에요. 라우테를 탁 키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프란츠가 탁 등장을 합니다. 아말리아, 이제 청승 그만 떨고 내 정실이 되시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리아는 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능욕하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란츠는 또 새치혈을 통해 가지고 막 그녀를 구슬리려고 하는데, 아말리아 철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설명 못 드리겠고, 프란츠가 약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결국에 강제로 취하려 듭니다. 그녀를 막 붙잡아가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는 아말리아가 싸대기를 빡 날리면서, 지창금이다 이 새끼야.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 새끼가 싸대기를 쳐맞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강제로 머리채를 붙잡고 취하려고 하니까는 아말리아가 이제 프란츠의 허리춤에 있던 단검을 싹 뽑아가지고 프란츠의 가슴팍에 딱 댑니다. 그래가지고, 이 음탕한 수컷아, 다시 한번 나에게 손을 한번 대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딱 얘기하니까는 프란츠가 쫄아가지고 나갑니다. 죽기는 싫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아말리아가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탁 쓰러져가지고 막 차연하게 막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이때 헤르만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변장했던 그 기사.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놈의 양심이 있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말리아, 당신에게 꼭 고백을 해야만 할 일이 있어. 나는 아무리 썩었어도 기사요. 내가 이러한 죄악을 갖고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프란츠 편 아니에요? 이러면서 당신 말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말리아, 내 말을 꼭 들어주셔야 하고, 이것은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내 유일한 회개이자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을 다 얘기해 주죠. 당신의 외숙, 그러니까 모어와 카를은 살아있어. 내가 구라를 친 것이요.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죄송합니다. 분위기 있겠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외숙과, 그러니까 모백작과 카를은 살아있어 라는 정보를 딱
얘기해주고 탁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말리아가 여기서 충격. 카를이 살아있어? 딱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서 장면이 넘어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모어 도적단 카를 모어 도적단의 시절을 확 넘어와요. 이놈들이 송곳 돌파에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그 진을 뚫고 나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뉴브 강가라고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뉴브 강가에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물을 축이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를이 깊은 후회를 하고 있어요. 도적단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이 친구들 동료들을 항상 계속 사지로 몰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이 리더의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어떤 이 막중한 책임감 이런 것을 느끼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있고 또 왜 이러고 있냐면 돌파를 하던 와중에 롤러가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금 구출해 갖고 나온 애가 이 도적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는 이 영웅서사를 느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 근데 아까 7명의 간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슈바르츠랑 그림 그리고 슈바이처 요 3명은 충신이고 충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카르를 굉장히 신뢰하고 그리고 카르이 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 절대로 하지 않고 얘들도 정의감에 휩싸이는 애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이제 라츠만이나 아까 그 추방나이더 슈프릴리테나 그리고 슈피겔베르크 얘네들은 좀 악인으로 묘사가 되고 근데 라츠만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깊은 산에 빠져 있으니까는 괜찮소. 그의 죽음은 영예로운 것이었어. 두목. 그도 행복하게 이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을 거요. 이러면서 우리 앞으로 더 큰 대회를 위해서 이 전우의 목숨 이것을 잘 장례를 치러주고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넘어갑니다. 코진스키라는 애가 찾아와요. 코진스키라는 애가 근데 얘가 덩치가 떡대가 어마어마한 애거든요. 여보시오 여기가 혹시 뭐 도적다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딱 이러면서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경계태세 딱 하는 거죠. 이만한 애가 오니까 경계태세니까 누구야? 우리 잡으러 왔어? 딱 얘기하니까 아니요. 나는 다 썩어 빠져가지고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에 영웅과 같은 의적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식이죠. 한 명의 동료가 손해가 나고 나면 뉴 동료, 뉴 동료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래가지고 뉴 동료 코진스키가 딱 들어옵니다. 한 명의 동료가 가니 한 명의 동료가 추가가 되는구나 하면서 다들 기뻐하고 있는 와중인데 카를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동료의 희생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한낱 의적짓도 아니고 그렇게 어떤 대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행위는 결코 이 세상에서 온당치 못하다. 우리는 너를 품어줄 수 없다. 나가라! 딱 이렇게 카를이 얘기하는 거죠. 당장 꺼지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는 자네, 가정교사에게서 로빈 후드의 이야기를 귀동냥으로 들었는가? 자네에게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는 황당무계한 망상을 불어넣고 어린아이 같은 환상을 부추긴 그런 지각 없는 협작꾼은 갤리선의 쇠사슬로 꼭꼭 묶어놓아야 마땅할 걸세. 명성과 영예가 자네를 유혹하던가? 방화살인으로 부루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인가? 이보게, 야심만만한 젊은이, 내 말을 명심하게. 방화살인범을 위한 월계관은 없네. 도둑의 승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개선의 노래가 아니라 저주와 위험, 죽음과 치욕뿐일세. 저기 언덕 위의 교수대가 보이지 않나?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는 이제 슈피겔베르크는 또 툴툴 냅니다. 아유, 저 한 번 털 때 막 몇 톱씩 털 것 같은 저 덩치매로 왜 우리 두목은 또 저지랄병을 떠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툴툴 대요. 툴툴 대니까는 이제 슈바이처랑 슈바르츠는 이제 충신이라고 얘기했죠. 얘네들도 이제 당장 인력 손실이 난 판이니 받아주는 게 어떠나 이렇게 회유하는 쪽으로 서 있고 그러는데도 카르는 이제 안 된다고. 더 이상 우리의 악업에 선량한 사람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딱 이렇게 어떤 도덕심 이런 것을 비춰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코진스키가 딱 얘기를 해요. 내 사정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은 당신도 이해하게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사정을 딱 설명을 해줘요. 내가 원래 귀족이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상속을 좀 일찍 받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가치를 위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자와 결혼을 했다. 요게 요 시대에 이제 그 평등한 인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희곡내에 들어오고 있던 이런 시기였거든요. 이런 서사가 그러니까 그때 사실 사람들이 신금을 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익숙하게 들었던 신데렐라 스토리라던가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테마들 있죠. 그런 것들이 요 시기부터 막 뛰어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 날
궁정에서 나를 긴급 체포하라는 이 명령서가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을 하다 말고 내가 잡혀 들어간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3주 뒤에 나를 아유 너 무고죄로 걸려 들어왔던 거였네? 풀어주마 라고 해서 풀어주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나의 연인한테 찾아갔더니 이미 내 여인이 나를 잡아갔던 그 궁정의 그 귀족 그놈의 측실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여인을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막 이게 물어보니까, 연애를 물어보니까 협박을 당했다는 거야. 이 여인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을 탐낸 그 못된 제후가 얘를 측실로 삼고 싶어가지고 네가 내 측실로 들어오면 얘 무죄방면으로 풀어주고 내 측실 안 할 거면 그냥 얘는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은 이 사랑하는 이 코진스키를 위해서 측실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이놈이 여기에 분노해가지고 삼시창을 들고 그 놈을 죽이려고 쳐들어갔지만 털리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분노에 차서 이 세상 자결할까 싶었지만 당신들의 이 명성을 듣고 근데 당신들과 뜻을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찾아온 것이고 다 이렇게 서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모 이 친구는 꼭 우리 동료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동료로 될 이 자격을 이미 패스했습니다. 꼭 우리 동료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카를은 안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 도적들이 그래서 그 처녀 이름이 무엇이요? 다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는 이 코진스키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리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실러가 이 코진스키는 이런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대사가 그렇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사를 통해서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아말리아가 바로 이 전장에 카를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 아는 이 부하 중에 코진애를 통해서 이 수소문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코진스키랑 카를이랑 대화하는 걸 보면 갑자기 코진스키가 칼을 들어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성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건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동명이인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하러 가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 다음 장에 찾아가는 게 모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를을 찾기 위해서 아말리아가 수소문을 보낸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잘 연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 카를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말리아라고 하면서 코진스키를 딱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진스키가 거기서 눈빛 같은 걸 쐈겠죠. 맞습니다. 아말리아가 위기에 처져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 이야기가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도적들은 분기대천하는 거죠. 그 못된 제부약에서 우리 독일의 이 지고지순한 여인 아말리아 이 일반 여인 이 여인을 구해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분기대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카를은 어때요? 거기 가게 되면 다 들킬 거 아니야. 하지만 내 사랑하는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막 갈등을 합니다. 이 도적대들은 한번 분기대천하고 대의명분을 위해서 모인 단체인데 이런 데서 안 갈 수 없잖아요. 안 간다고 하면 오히려 들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래 일단 구해내고 보자. 이렇게 카를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막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막이에요. 아주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막 넘어가면 이제 모성 주변에 어떤 들판에 이제 도적들이 싹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카를하고 코진스키가 이제 딱 얘기를 하죠. 나리 이제 저 성에는 지금 이런 병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다. 이런 데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다. 그러면은 우리 변장에서 일단 동틀을 살피러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너는 나를 앞으로 무슨 백작이라고 부르고 나는 그렇게 맞게 이제 후드도 쓰고 변장도 하겠다. 너는 이런 백작이 왔다고 이제 가서 알리거라. 일단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백작이 왔다가 내빈차 방문 왔다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진스키 들어가고 그 들판에서 그 과거에 컸던 자기의 모성을 싹 바라보면서 오랜만이다 내 고향이 이러면서 또 한 몇 장 얘기해요. 김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맥락이 그게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이 독백이 있거든요. 카를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지만 자기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몇 년이 지난 와중까지도 여전히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었던 여인. 이 여인을 내가 만날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고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름답지만 어떻게 보면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독백을 쫙 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2장이 넘어가면 이제 화랑에서 이제 응대를 하게 돼 있었나 봐요. 지금 화랑에서 아말리아와 이제 카를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모성에 방문해주신 방문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화랑에 보면은 이제 그 성을 다스리는 그 군주라던가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초상화도 있고 이런 예술 작품들도 막 걸려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유로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변장 안에서 아말리아를 카르는 받고 아말리아는 여전히 카르를 알아보진 못하죠. 그러면서 이제 초상화를 싹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카르이 다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이 성의 주인이시군요. 그러니까는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셨죠? 어땠고 어떠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카를이 돌아가셨구나. 딱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기 초상화를 딱 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정당한 이 성의 상속자시랍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소. 이 사람이 정당한 상속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제가 정확히 묘사를 잘 못하겠지만 굉장히 아시겠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는 저희 밝힐 수는 없고 근데 자기 초상화를 앞에 두고 사랑하는 여인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저는 눈에 훤해요. 들려오는 소문은 이렇게 들려오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란 것도 전 믿고 있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소. 아니요, 그렇게 멋진 놈은 아닐 거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야. 그러면 아니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랍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안해하고 있는 와중에 아말리아가 이제 그 변장한 백작을 이렇게 응대하고 있는 거를 저 멀리서 프란치가 보고 있어요. 저놈이 누구냐? 저놈한테서 왠지 우리 형의 기운이 느껴진다. 근데 우리 형은 분명히 아닌데. 우리 형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우리 형은 돌아오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극도로 불안 증세에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다니엘이라는 하인이 있어요. 굉장히 늙은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백작부터 모시던 그러니까 하인 중에 대빵 같은 느낌이에요. 늙은 하인을 불러가지고 자기 불안 증세를 막 내비치면서 막 너 빨리 쟤한테 가가지고 무슨 놈인지 빨리 알아보고 와. 그래서 너 아까 얘기해보고 왔지? 뭐라고 얘기하디? 이러면서 얘기하니까는 뭐 별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나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뭘 별말을 안 해. 내가 지금 느끼기에 우리 형의 아우라가 지금 그 일진 아우라가 퍼져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 봐봐. 저 일진 아우라. 우리들을 괴롭히려는 저 일진 아우라가 지금 쟤한테 퍼져나오고 있다. 저놈 우리 형 아니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는 PTSD네. 그래가지고 PTSD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도련님 무슨 그런 험악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양반님이시던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이놈의 목을 막 조르면서 이 늙어가지고 쓸모없는 아이나 빨리 가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라니까. 그래서 막 지랄지랄 떱니다. 다니엘이 아이고 저 아무리 내가 하인이라고 해도 이만큼 늙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는 와중에 프란치가 이렇게 난리가 없어 그걸 떠니까는 다니엘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이러실까 이러면서 이제 카를한테 이제 가까이서 딱. 근데 얘가 날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가까이 와서 탁 그런 의심을 갖고 보니까 보이는 거야. 어렸을 때 그런 우리 호방하고 천진난만하고 올곧은 눈빛이 딱 보이는 거야. 여기서 다니엘이 하면서 제가 좀 무례를 저질러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손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막 만져보면서 칼을 누릅니다. 다니엘은 늙은 하인이지만 알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은 이 프란치의 폭정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하고 있었고 싫어하는 하인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상속자 카를이 언제고 나타나길 계속 바래왔던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봉에 뭐 그랬겠어. 그래서 카를이 왜 이러시오 노인.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말이면서 헬려고 해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당신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봐왔다. 그리고 이 상처 이런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당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서야 돌아오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카를이 못 참고 잘 지냈는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지금 프란츠 도련님이 이런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상속자의 기수에 올라와서 지금 이 성의 주인이 돼 있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이런 경위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런 편지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했고, 그리고 카를이 보낸 편지가 이 성에 도착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 다 버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카를이 이제 조각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동생 프란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프란츠의 음모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어, 다니엘.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일단 나는 나가겠어. 딱 이러고서 이제 딱 헤어지고 코진스키를 딱 부르죠. 그래가지고 나갈 때가 되었네. 그러면서 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아말리아랑 다시 한번 이제 영영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판국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말리아를 한 번만 더 보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던 와중에 때마침 아말리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리아한테 그 정원에서 만나가지고 백장님 이렇게 급히 가시려고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 과거의 그 얘기를 툭툭 하면서 그 과거에 살아있던 남자는 어떤 남자였어? 막 이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오글오글거리죠. 근데 이게 정극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이셨어요. 한때 이런 라우테르키와 이런 극시를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였답니다. 라고 하면서 안드로마키의 그 이별 송가를 또 라우테르키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카르레 여기서 그걸 듣다가 참지 못하고 아말리아의 송가가 딱 끝나는 순간 바로 답가를 합니다. 바로 답가를 탁 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에 이렇게 아유 오글거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딱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면 이제 모 주변 이제 도적들의 이제 두목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왕국이죠. 요때 이 모성이 자기 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카를이 이 도시에서는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 노략질을 하지 말아라 라고 엄포를 해놓고 간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슈핑겔베르크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저 인간은 우리의 두목의 자격이 없어. 그래서 반역을 꾀야 라치만한테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획했으니까 지금 나한테 붙어. 내가 다 애들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려니까. 그러면은 너는 적당히 말 둘러댄 다음에 땀 붙어가지고 말 더 하라고. 그런 다음에 나 두목으로 올리라고. 알았어? 나 이렇게 소곤소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치만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임마. 난 그럼 위험한 일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 카를의 충복 중에 하나였던 슈바이처가 뒤에서 몰래 엿듣습니다. 엿들어가지고 배신자 새끼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뒤에서 칼을 꽂아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해버립니다. 칼로 팍 가슴팍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것을 모든 도시가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왜 갑자기 갑자기 동료끼리 왜 저래? 그러니까는 슈바이처가 촥 칼을 뽑고서는 슈페이베르크를 이놈은 배반자다. 내가 방금 이놈의 역모를 꾸미는 소리를 들었다. 라츠만 너랑 지금 무슨 얘기했어? 그러니까 라츠만이 난 아닌데 그러니까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다. 빨리 사실대로 얘기하시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아니 이놈이 갑자기 이렇게 해서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이놈하고 지금 속닥거리면서 역모를 꾸미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이놈 우리 두목 돌아오면은 바로 총 쏠 생각하고 있었던 놈이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카를이 코진스키하고 딱 들어옵니다. 무슨 짓이야 슈바이처? 나 그러면서 어떻게 동료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자기 칼을 탁 피를 닦고 두목 앞에 탁 놓고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목을 쳐도 줬어 두목. 이놈은 지금 방금 두목이 돌아오는 즉시 두목을 살해하려는 모반을 꾸미고 있었어. 내가 그 얘기를 염탐해서 듣고 바로 직결 처형한 것이요.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제 아니 슈피르베르크가? 이러면서 다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좋은 두목 아래에는 기계가 넘치는 부하들이 따르기 마련인 거죠. 계속 그런 있었잖아요. 그런 잦은 충돌이. 그러니까 카를이 나를 도적의 길로 이끌었던 이 사람이 결국에 마지막에 나를 독살하려고 들었다니 라고서 하면서 그 부하들 앞에서 라우테를 딱 꺼냅니다. 브루투스의 노래를 다 불러요. 아시죠 브루투스? 너무하죠. 아시죠? 그래서 카이사르와 그 브루투스 노래가 있거든요. 그 로마 고전에 있어요. 로마 고전에 있어가지고 그 카이사르랑 브루투스 그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 송가와 답가 형식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부르는 거죠. 낭만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가 부하 도둑들은 이제 다 숙연해져 있고 노래를 딱 끝마치고 나면은 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오겠다. 잠시만 더 대기하고 있거라. 딱 그러면서 이제 숲속으로 딱 걸어 들어가죠. 그 숲속의 저 안쪽에 있는 어떤 탑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웬 두 명의 남자가 서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서는 이제 카를이 그쪽으로 딱 가보죠. 그러니까는 헤르만이 그 벽 앞에서 무언가 어떤 노인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탑 안쪽 아래에 웬 노인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딱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헤르만이 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도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서 막 이렇게 막 해요. 들키 모여서 왜 뭐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는 아니 저 아래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지금 요 소리 들리는데 그러니까는 야 나랑 내가 대화 죽였잖아 뭐 하냐 하니까 저 카랄이 너무 놀래가지고 너 지금 이 아래 지금 사람 가둬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제 확 제껴놓고서는 탑 문을 열고 지하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충격. 거기에 양팔과 양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고 웬 초로의 노인이 탑 속에 구금되어 있는데 그게 모호백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를이 여기서 너무 놀랍니다. 그리고 카를은 지금 변장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호는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를이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고 일단 이 노인의 이 쇠사슬 이걸 다 풀어줍니다. 구속구를 다 풀어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노인 하면서 이게 막 제발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죽었던 게 아니라 카를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임사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서 이 모호백작이 깨어났던 거야. 그리고 자기는 이미 관 속에 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뚜껑 닫기 직전에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일어나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이 신하들이나 그때 그 자리에 헤르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뚜껑 닫기 전에 모호백작이 딱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백작 어르신을 이제 딱 꺼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란츠가 돌변하면서 이 욕심 많은 늙은이가 언제까지 살아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냥 관뚜껑을 닫아버리더니 못질을 막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백작이 아들아 왜 이러느냐 하면서 막 그 관 열고 나오려고 하겠죠. 거의 킬블에서 이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1인치 펀치 수준이죠. 그래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냥 관뚜껑 닫고 늙었으면 빨리 그냥 되죠. 야 이 관 빨리 저 탑 아래 갖다 그냥 빨리 그냥 치워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백작은 극도의 공포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실려가는지도 모르고 이 완전히 모든 인생을 자포자기한 채로 이제 야 꼼짝없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했던 와중에 이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 양심 있다고 그랬죠. 헤르만은 이런 이 천륜을 어길 이런 부도덕한 짓은 도저히 거기 자기가 참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그 탑에 와서 관을 뜯어가지고 모백작을 일단 꺼내주고 근데 얘를 밖으로 데려나간 순간 이제 자기도 목이 달아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몰래 빵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계시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카를이 살아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말리아한테 빨리 카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카를이 이걸 와서 이제 이걸 엎을 수 있게 그때까지는 여기 내가 여기서 보호하고 있자. 이런 최후의 양심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다 들은 카를이 이제 여러분들도 슬슬 올라오시죠. 이 부패와, 이 천륜을 어기는 이러한 행동의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올라오시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이제 카를이 결단합니다. 도적들을 다 불러 모으죠.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모호 앞에서 선포해버립니다. 여기는 끝난 나라다. 정화의 시간이 왔다. 반드시 지금 저 성에 틀어박혀 있는 저 악독한 프란치를 반드시 산채로 잡아와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적들이 때가 왔다. 돌격! 하면서 이제 슈바이처가 내 다시 신임을 얻을 때가 왔어. 내 기필코 두목의 명령대로
프란치를 산채로 잡아오겠어 라고 자기 별동대를 꾸려가지고 팍 뛰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5막으로 넘어가요. 끝날 때가 다 됐죠.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이 프란치의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카를도르님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됐으니 이제 다 집어 던지고 이 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됐다. 이 성에는 미래가 있다. 이 노인네가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안녕. 이제 이 성에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저쪽 안쪽에서 프란치가 잠옷바람으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잠결에 느낌이 있는데 지금 기척이 이상해. 지금 이 벽에 이제 막 왜냐면 이 별동대가 지금 가동해가지고 프란치를 산채로 잡아오려고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다닥 했을 거 아니야. 이놈이 이걸 유령으로 착각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지금 이 성에 지금 유령 돌고 있어.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닐까. 이놈이 아까 PTSD 왔을 때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 극도의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형이 살아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해? 너 지금 나 내가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래서 유도련님이 이러십니까? 나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딱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피는 와중에 이제 슈바이처가 자기 별동대를 이끌고서 이제 화닥화닥 하면서 이제 문을 쾅쾅쾅 해서 막 프란치를 찾아라 이런 소리가 이제 막 들리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독백이 긴데 어떡하지 하다가 다니엘은 나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살 계획을 이제 다니엘한테 막 시키거든요. 네가 뭐냐면 별 소리를 다 해요. 네가 내 대신 믿기 좀 해달라는 둥, 아니면은 뭐 독살할 계획으로 이제 나를 좀 지켜달라는 둥, 뭐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또 플러스 계속 점점 조여오니까는 막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평생 당신한테 기도해 본 적이 없지만 이번만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놈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도련님 그럼 망측한 기도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죽는 마당에까지도 이렇게 비굴하게 가실 겁니까? 막 이러고 네가 내 믿기도 안 해준다고 했잖아, 임마. 독살할 계획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은으로 모실 감이 아니다. 우선 다니엘은 그냥 절레절레 손절 하고 다니엘은 그냥 확 뛰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슈바이처가 프란치 어디 있어? 프란치라는 걸 빨리 찾아. 이러면서 그래서 점점 더 다가오니까는 이 극도의 이 자기를 조여오는 이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프란치가 그 자리에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어마어마한 긴 독백을 쏟아내고 자기 모자끈, 여기서는 이제 황금빛 모자끈이라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자기 목을 스스로 졸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결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슈바이처가 탁 들이닥치지만 이미 싸늘하게 주검이 되어 있는 프란치 시신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바이처가 딱 생포에 오라고 했잖아요. 죽어있는 프란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이 시체를 갖고 두목에게 가라. 우리들의 뜻은 이뤘지만 두목의 뜻은 이루지 못했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목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 죄를 갚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결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하죠. 좀 뭔가.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카를은 아버지한테 자기 신분을 밝힐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이 굉장히 애절하고 다 제가 세밀하게 다 묘사를 해드리고 싶은데 양이 지금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모호백작은 여전히 카를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모호백작이 그런 부탁을 합니다. 위대하신 도적 나리, 당신이 자비가 있다면 내 못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프란치를 살려주시오. 제발 좀 살려주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악독한 짓을 저지른 아들인데 그를 용서해달라는 말이냐. 이거 물어보니까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엇나가게 된 이유에는 내 책임이다. 내가 장남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 애가 어긋나간 것이니 그 죄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카를은 자기 이 정체를 밝히고 아버지의 저 짐을 덜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지만 끝끝내 밝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별동대가 싹 들어와요. 그래서 두 별동대는 이제 한쪽은 프란치 시신과 슈바이처 시신을 갖고 오는 그 별동대가 있고 또 다른 별동대 하나가 이제 아말리아를 잡아옵니다. 걔도 이제 그쪽 그 고위층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말리아가 잡혀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 카를을 바로 알아봅니다.
아버님! 하고 카레를 딱 보는 순간 하고 소리를 그냥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백작이 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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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고 도둑들도 아니 지금 이 성의 최고 안주인을 잡아왔는데 우리 두목하고 아는 사이야? 이렇게 되고 칼을 이제 여기서 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시선이 딱 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부인해요. 부인하는데 아말리아가 이제 또 여기서 그 다니엘이 했던 것 마냥 이것저것 증거를 대면서 틀림없이 칼이라고 막 확인 사살을 시켜주죠. 그러니까는 카를이 막 부정 하다가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모백작에게서 들었던 감정을 서술하시오. 모백작은 내 큰아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과 그 안도감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르르 숨을 거두시고 이제 아말리아와 남은 도적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하 도적들은 이제 배신감이 올라오고 있었겠죠. 그리고 카를은 자기를 계속 배신하지 않고 지켜줬던 그 아말리아에 대한 이 정열과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아말리아와 거기서 아주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꽤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카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카를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이 부하들은 이제 다 조직이 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아, 우리 두목이 이 이성만큼은 절대로 누락질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이제야 알겠고 그래 놓고 보니까 이 새끼도 뭐 그렇게 온갖 정의로운 척을 다 하긴 했는데 자기는 뒤가 있네. 결국에는 지재사는 못 건드리게 한 거구나 이런 배신감들이 막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별동대로 같이 들어갔던 슈바이처는 그 자리에서 자결 했는데 당신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저 여인하고 좀 키스를 나누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적대들이 이제 묻습니다. 두목 이렇게 나올 거야? 슈바이처는 지금 당신 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자결을 했어. 그런데 지금 자신의 과거에 있는 그 여인의 품으로 지금 돌아갈 셈이야? 그거는 우리들의 맹약을 어기는 일이다. 저 여인을 죽여라!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들이 이렇게 총을 싹 보내가지고 이제 아말리아한테 빡. 그러니까는 카를이 나서는 거죠. 안 돼. 나 이 여인 떠날 생각이야. 죽이지 마. 난 너희들과 뜻을 끝까지 함께한다. 내 과거의 인연 지금 이 자리에서 끊겠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렇게 악독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복수는 프란치를 죽임으로써 이미 다 이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너희들과 함께 행동하겠다. 죽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둑들이 띄워놓고 역시 우리 두목 끝까지 믿고 있었다고 갑시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를을 이제 그 쓸쓸하게 이제 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아말리아가 안 돼요, 카를. 더 이상 당신하고 헤어져서 살기 싫다고. 나 데려가라고. 혹은 절대 못 간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카를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또 심판을 찍죠.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계속 카를을 이제 붙잡고 안 보내주려고 하니까 도둑들이 이제 부하 도둑들이 이것 보라고. 이 여자가 선하고 말고를 넘어서서 우리들의 대의를 깨먹을 수 있는 두목의 심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덫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는 두목 그 죄 우리가 지겠소. 우리가 죽일 테니까는 갑시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을 한 도둑이 싹 꺼내가지고 아말리아를 싹 겨누죠. 그래서 딱 쏘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카를이 안 돼.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죽이겠다. 라고 하고 그 도둑이 겨눴던 총을 뺏어서 대신 쏩니다. 그렇게 아말리아를 죽여요. 근데 사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만 아말리아가 진짜 악바라 악을 했습니다. 도둑들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가려면 날 죽이고 가라고 그렇게 막 난리 바가지를 피우는 상태예요. 그렇게 극박한 순간이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는 도적들이 당신의 맹약은 지켜줬어. 당신은 앞으로도 그 후로도 영원히 우리의 두목이요. 이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이제 카를이 여기서 이제
이 후회와 회한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 여인이, 이 하등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이 여인이 너희들의 그 가짜난 맹약 때문에 죽게 되었다. 여기서 난 도적도나를 그만둔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두목의 맹세와 맹약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어떤 맹세와 맹약도 넘어설 수 없는 고귀한 것들이 있다. 자기 주장 강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조가 있고 그 어떤 것들 다 좋다. 하지만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고귀한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너희들의 그 맹세와 맹약에 미쳐가지고 그 존귀한 것들을 다 죽여나가고 있는 거라고. 난 그러한 냉혹하고 잔인한 이념 앞에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난 그런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서 난 자수하러 가겠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대사를 하고 나가는데 이왕 자수하는 김에 저 산간 지방에 살고 있는 웬 가난한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 내 목에 현상금이 꽤나 높은 편이니 그들에게 내 현상금을 넘겨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퇴장하면서 공연이 끝납니다. 이번 편 어떻게 좀 이게 굉장히 긴데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고, 네, 마지막 3부에서 뒷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뒷이야기도 굉장히 좀 길 것 같은데 최대한 짤막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